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아름. 대학 졸업 후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나이는 24이다. 대학 때 친구들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술 모임을 갖고 있다. 정모 친구들과 다음 설 연휴에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즐거운 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생겼다. 그건 바로 대학 때부터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싫어했던 지진아. 지진아는 어쨌든 4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나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지진아에 대해서 비호감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였다. 어린 나이에 돈을 밝히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었지만 지진아네 집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유흥비를 벌려고 원조교제까지 했다.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들과 밥을 먹어주고 여행을 가주는 걸로 용돈벌이를 하고 SNS에 올려서 자랑질까지 챙겼다. 게다가 지진아에게는 명문대에 다니는 얼짱 남친이 있었는데 아빠 데이트 알바 사실은 숨기고 열일해서 번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 다녀왔다 라고 감쪽같이 속였다. 우리 앞에서는 아빠들한테 용돈의 명품까지 받았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질을 했다. 예쁜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고 싶어하는 남자는 차고도 넘쳐. 니들한테는 넘사벽인 일이겠지만 나 정도 되면 돈 많은 남자 잡는 건 시군종 먹기야 라면서 잘난 척을 했다. 그런 태도 탓에 지진아는 우리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진아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여전히 SNS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랑질을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었다. 셀럽놀이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과 한심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뜬금없이 지진아한테 결혼 청첩장이 도착했다. 신랑은 뜻밖에도 대학 때부터 사귀고 있던 명문대 훈남 남친이었다. 지진아가 아빠 원조를 하면서도 훈남 남친과의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친이 있으면서 남친 눈을 피해 뒤에서 돈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꽃뱀 노릇을 하다니 기가 막혔다. 그런 애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솔직히 전혀 축하해줄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은 이상 안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대학 때 친구들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하필 우리가 하와이에 가기로 한 날짜보다 딱 일주일 앞이었다. 뭐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의 지진아가 만약 우리 여행 계획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다. 그렇게 되면 좋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의 하자도 꺼내지 않기로 단디 약속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결혼식 내내 지진아는 마치 딴 사람처럼 차분한 신부로 변신. 남편 앞에서는 저렇게 얌전을 떠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표정 관리하기가 참 힘들었다. 결혼식 이벤트로 신부가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되자 편지를 읽으며 사실은 지금 임신 중이란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발표했고 장내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고 보니 지진아의 아랫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적어도 임신 초기는 아닌 걸로 보였다. 본인 말을 들어보니 배가 덜 나와서 그렇지 이미 임신 8개월이 넘어섰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리 지진아라고 해도 엄마가 되면 철 좀 나겠지 라는 말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기로 했는데 테이블에 인사를 돌면서 지진아가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니들은 어쩜 하나같이 솔로들만 있니? 넘나 불쌍. 니들도 하루빨리 우리 신랑처럼 멋진 남자 찾길 바래? 니들한텐 넘사벽이겠지만 누가 아니? 최선을 다해봐 라고 떠들었다. 그러더니 가다 말고 나 다음 주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잖아. 내가 사진 보낼 테니까 아무나 단톡방 좀 만들어 라고 했다. 그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실수로 다음 주면 우리 하와이 가는 날이랑 겹치는 거 아님? 라고 아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지진아는 니들 같은 흙수저들이 웬 하와이? 물 흐리러 가니? 아, 니들 나 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 될 것 같아? 꿈깨! 내가 넘사벽이 뭔지 행복 절정이 뭔지 바로바로 SNS에 업데이트할게 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지진아의 변함없는 무개념.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객 신분으로 당한 우리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도 찾지 못했다. 하와이 여행 당일 그 넓은 하와이 땅에서 설마 부딪히기 할까? 우리는 지진아는 잊고 여행만 즐기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휴가를 즐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셋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다. 지진아가 자기 마터니티 포토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낸 거였다. 라인에는 하와이에서 마터니티 포토 촬영은 필수지 라는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하와이까지 와서 지진아 자랑질을 감상당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아의 라인을 알림 끄기로 설정한 후 휴가 모드에 들어갔다. 여행 마지막 날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우리는 공항에서 기념품 구경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남은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진아 생각이 났고 별 생각 없이 라인을 체크했는데 지진아가 니들 왜 아무도 라인을 안 보는 거야? 나 하와이에서 진통 와서 난리 났거든? 보험 적용 외란이 폭망이야. 1억을 내라는 게 말이 돼? 돈 좀 빌려줘. 대충 이런 내용의 라인이 몇십 개나 와 있었다. 내가 이것 좀 보라고 하자 모두들 같은 내용의 라인을 받았다고 했다. 여행 첫날 지진아 라인의 알람을 꺼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진아는 여행 첫날에 우리한테 마터니티 포토로 자랑질을 한 후 진통이 온 모양이었다. 당연히 우리는 지진아한테 빌려줄 돈 같은 건 없었고 단체로 일십,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귀국하고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뜻밖에도 지진아의 남편이었다.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셋이서 같이 약속 장소로 나가자 지진아 남편과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분이 이렇게 나와주십사 무리한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변호사십니다. 라고 하더니 우리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빨리 출산을 하게 된 지진아는 미숙아를 낳고 아직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일단 무사히 출산을 마친 지진아가 누군가와 끝도 없이 라인을 주고받길래 그 모습이 신경 쓰여서 몰래 핸드폰을 봤더니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 즉 원조교제 아빠들에게 보낸 라인을 발견했다는 거였다.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할게. 내 몸값으로 1억 줄 수 있지? 라는 내용을 보고 경악한 남편분이 지진아에게 사실을 추궁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혼자서 먼저 귀국한 남편분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진아의 불륜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한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거라고 했다. 우리는 지진아가 대학 시절부터 일명 아빠 데이트란 원조 교제를 했다는 것과 그 남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받아내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 친구 중 한 명이 지진아가 아빠 데이트를 할 때 같이 갔던 적이 있다며 한 아저씨의 신상 정보를 남편분에게 알려줬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경쾌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한없이 어두웠다. 한 달 후 남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뒤 어렵지 않게 불륜 상대를 특정해냈고 지진아가 장기간 불륜 행위를 해왔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DNA 감정을 한 결과 태어난 아이는 불륜 상대의 아이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양육비는 불륜 상대가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고 지진아는 싱글마더가 됐다. 하와이에서 출산을 하게 된 지진아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아직 태어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병원비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남편분을 통해서 자기 딸의 그간의 행적을 알게 된 지진아의 부모님은 격노했고 퇴원하고 돌아와도 지진아를 반겨줄 곳은 없어 보인다. 오랫동안 아빠 원조 관계였던 50대 남성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지진아가 자기 몸값으로 1억을 요구하자 가정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관계를 정리당했다고 한다. 병원비는 아마 빚을 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앞으로 그 빚들을 갚아나가면서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지진아의 앞으로의 인생은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나 다름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되겠지. 그 후 우리가 지진아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우리 셋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그때마다 지진아 얘기는 양념처럼 등장해서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라는 게 고정 멘트처럼 돼버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그 사이 2아이가 태어났고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지만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남편에게는 계모가 있었고 몇 년 전 그 계모에게 복수를 한 적이 있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알바와 장학금 그리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시댁은 자산가였고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한 것은 물론 시아버지는 세무사로 자기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금수저에 가까운 남편이 거의 자기 힘으로 대학을 힘들게 졸업한 배경에는 계모의 존재가 있었다.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시아버지가 재혼, 계모가 들어왔다고 한다. 계모도 재혼이었고 남편보다 2살 아래인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는데 그 계모는 팥쥐 엄마 저리 가라였다. 이 집안은 우리 아들이 물려받게 할 거야. 넌 내쫓을 거고 라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계모한테 핍박을 당한 건 물론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런 힘든 시기에 시아버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계모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혼을 한 모양이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결혼 전 나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다. 그때 물론 시댁에도 인사를 갔는데 시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기뻐하셨지만 계모는 첫마디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애초에 포기하는 게 좋아. 라면서 난데없이 침을 뱉었다.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계모는 그 정도로 자기 뜻을 굽힐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한테서 계모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인사하러 가면 시어머니 될 뿐이 신뢰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남편이 미리 말해줬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자 속이 확 뒤집혔다. 시어머니는 나의 등장에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면서 남편뿐 아니라 나한테까지 막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도 그 정도의 기가 죽을 성격이 아니었고 남편한테 너무 열받아 라고 불만을 털어놓긴 했지만 멘붕, 우울증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런 계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이 가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계모는 나한테 틈만 나면 시골 사람들은, 가품이 없는 집안 사람들은, 흙수저들은 이러면서 툭하면 깎아내렸다. 한편 계모의 친아들은 계모가 오냐오냐 받들면서 키운 덕에 완벽하게 덜 떨어진 인간이었고 계모랑 똑같이 남편을 자기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는데 정작 본인은 간신히 들어간 3류 이하의 대학을 자그마치 5년이나 다니고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당연히 취직도 못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사무실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사무실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썼고 그 결과 시아버지 사무실 문까지 닫게 만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셨다. 하지만 계모는 그런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시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 입원하기 직전 시아버지는 혼자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남편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셨다. 네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지도 않고 재혼을 해서 그리고 몇 년간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더 중요한 걸 외면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된 건 다 내 책임이다. 특히 너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 게 가장 미안해. 라고. 그때 시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계모와 돌된 그 아들의 돈 씀씀이가 해퍼서 시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주한테만큼은 남겨주고 싶어서 라고 하시면서 저금 통장을 하나 내미셨다. 오래전부터 모아오신 돈으로 보였고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적은 금액을 입금하신 게 통장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요즘 힘드신 건 알지만 아버님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입원을 하셨고 아버님은 반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신 후
끝내 눈을 감으셨다. 입원 중에도 계모는 거의 병실에 오지 않았고 간호사 말로는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올 뿐 아버님하고 말도 몇 마디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온 세무사 사무실도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남편이 병에 걸리자 병문안도 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인간 기생충이나 다름없다고 남편과 나는 같이 분노했다.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 시아버지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시는 변호사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계모의 인간성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편인 사람이었다. 계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 두 사람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교양도 상식도 없는 며느라이가 우리 아들한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 라면서 우리 앞에 유산 상속 포기 서류와 혼인관계 종식 서류라고 되어 있는 걸 내밀었다. 여기에 지금 당장 사인들에 동석하고 있던 변호사님의 표정이 완전 무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자. 저 사람들하고 인척관계 정리하면 우리도 좋잖아. 그래 맞아. 이제 당신들하고 정말 끝입니다. 남편이 서류에 거침없이 사인하는 모습을 계모도 그 아들도 만족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사인이 끝나자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고 그럼 이걸로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계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시아버지와 오랜 벗이었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니들도 어서 여기서 나가 라고 호령하는 계모에게 네? 라고 나, 남편, 변호사는 일제히 반격했다. 이 집은 남편 명의의 집인데요? 여긴 제 어머니의 친정집입니다. 뭐? 말도 안 돼.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그동안 지출이 꽤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여사님이 요구한 서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있다면 서로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정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전처집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어.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집세를 안 받고 있었는데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내 말에 여긴 우리 집이야. 이거 왜 이래? 그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변호사님이 엄중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 둘을 보며 정중하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나가셨다. 우리도 더 이상 남은 용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우리도 가자. 집 비우는 날은 변호사님 통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제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굳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사 준비는 서둘러 주시고요. 잠깐! 너희 이제 부잔데 이런 문제쯤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미운 정도 정인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래? 어머? 좀 전에 무슨 서류에 사인했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가족이라뇨. 우린 남남이에요.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렸겠지만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솔직히 갚을 것도 없고요. 제가 받은 건 시어머니 갑질밖에 없어서요. 아이고야, 그건 내가 미안했고 지금은 네가 날 도와야 될 상황이잖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무슨 소리냐고. 그깟 서류 종이 쪼가리 찢어버리면 그만이지 왜 자꾸 물고 늘어지니? 됐고요. 앞으로 서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죠. 안녕히 계세요. 멘붕 상태인 두 사람을 남겨두고 우리는 집에서 나왔다. 남편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서름을 이제야 되갚아준 기분이 들어서 속이 시원했다. 그 후 시댁 근처에 아직 살고 있는 남편 친구들에게 동네에 소문 좀 내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알려줬다. 계모의 악덕을 모르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시댁은 인근 자산가가 자기 딸을 위해서 구입하겠다고 나섰고 덕분에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을 마쳤다. 계모는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 집은 남편 친모의 재산이었고 계모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는 관계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 후 아들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빼앗긴 불쌍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했다는데 하지만 그 동네엔 내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서 곧 팩트가 페이크를 덮었고 아무도 시어머니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변호사님한테 들은 바로는 계모와 멍청이 아들은 여전히 시아버지 재산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남편하고는 남남이겠다. 남은 재산은 다 자기들 거라면서
카드를 신나게 긁고 다녔다는데 카드 대출도 최고 액수로 받아서 빌릴 수 있는 한 최대로 돈을 끌어와서 펑펑 쓰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남은 재산 같은 건 없었고 그 돈들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계모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생생하게 알게 될 테지만 당신한테는 그것도 약하다는 거. 멍청한 아들은 일할 능력이 제로란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모르는 듯하니 앞으로 주제 파악을 하면서 고생 좀 하길 바란다. 나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빠가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엄마의 부재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빈자리를 만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당시 나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할까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아빠는 자기 회사에 취직하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낙하산 취급받는 게 싫어서 내가 정한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도 아빠는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에서였는지 계속해서 아빠 회사로 오라고 권유했지만 내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1차 서류 심사를 가볍게 통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2차 면접도 통과하고 최종 면접만 남았다. 면접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다.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최종 면접을 위해 모여 있었다. 나도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대기석에 있는 내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차례차례 사람들이 호명됐고 드디어 내 순서가 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들어가자 4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이 안 좋아 보이는 면접관이 내 이력서를 보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자네는 어머니가 안 계신가? 네, 현재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 이력서를 펄럭펄럭 무의미하게 흔들면서 혹시 말이야, 고생담으로 동정심 유발해서 점수 딸 생각을 갖고 있나? 면접관의 막된 태도에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우리 회사는 눈물 콧물 흘려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편부수라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을 테고. 막말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면접 자리인지라 꾹 누르고 참았다. 하지만 이 면접관은 끝내 선을 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수위에 발언을 했다. 지금 입고 있는 정장도 다 낡아 빠졌네. 면접 때 입으로 한 벌 살 돈도 없어? 불쌍하긴 한데 편부스라 해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고 가난해서 열등감에 찌든 사람은 우리 회사엔 안 어울려. 불합격! 라고 하더니 마치 집 없는 개를 쫓아내듯이 손으로 허이허이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나는 면접장에서 뛰쳐나왔다. 취하를 하면서 처음으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그런 부당한 취급과 막말을 듣다니 충격이 너무 커서 진정이 안 됐다. 집으로 직행해서 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저녁 때 아빠가 집에 오시더니 면접은 잘 봤니? 긴장하진 않았고? 라고 다정하게 물으셨다. 오늘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을 도저히 아빠한테 말할 엄두가 안 나서 처음이라 긴장해서 잘 못 본 것 같아 라고 둘러댔지만 억울하고 처음이라 면접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도 분하고 눈물이 확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방문을 잠갔다. 아빠한테 말을 못한 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서였는데 면접관이 비웃었던 내 정장은 면접을 잘 보라면서 아빠가 나한테 일부러 꺼내준 엄마의 유품 중 하나였다. 엄마가 입었던 옷이니까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입을만 했고 아빠가 오늘 잘 입고 다녀오라고 클리닝까지 해주셨었다.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인 기분이 들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 면접관은 면전에 대고 불합격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 얘기를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빠는 보이지 않았고 어제 면접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아빠 말대로 아빠 회사에 취직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누구한테 온 전화지? 하고 받았는데 어제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온 전화여서 깜짝 놀랐다. 내가 여보세요 라고 하자 저쪽에서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허둥대면서 무조건 회사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를 먼저 물어보려다가
무조건 와달라는 말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어제 그 회사에 다시 갔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연락을 받고 왔단 말을 하자 담당자가 이쪽으로 오시라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가 불안불안했는데 안내된 곳으로 들어가려다 보니 사장실이었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안에는 어제 봤던 그 면접관이 있었다. 그 면접관 앞에는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놓여있는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하고 어제 일을 사과했다. 어제는 저희 면접관이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이건 또 무슨 반전인지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어제 면접장에는 여러 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누구 딸인지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빠 회사는 이 회사의 거액을 융자해주고 있다는데 나를 아빠 회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아봤고 이름을 보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내가 울먹이면서 면접장을 뛰쳐나간 후 막말 면접관의 일을 아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는 말도 들었다. 아빠는 경로했고 아침 일찍 사장실로 찾아와서 딸아이가 실력이 모자라서 불합격 처리한 거라면 모를까 편부스라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거라면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딸아이의 인성을 폄하하고 부모를 욕보이고 가정 형편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무개념 면접관의 기분에 따라 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라면 융자도 기분에 따라 중단하고 앞으로 이 회사와는 거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폭풍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장님 말로는 이 회사는 아빠한테서 받은 융자로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게 끊어진다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사장님은 문제의 면접관을 호출해서 한바탕 호통을 친 후 나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였다. 아빠가 다른 회사에 투자도 하고 융자도 빌려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회사도 그 중에 하나인 건 몰랐던 건 사실이었다. 무개념 면접관한테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여러 회사들 중에서 신중하게 이 회사를 선택해서 온 거였고 제대로 된 면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장님은 다른 면접관을 다시 불렀다. 어제 아빠와 통화한 면접관이었고 내 이력서를 다시 보면서 보면 볼수록 어젠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격증도 많고 경력도 출중하고 명문대를 나온 인재를 못 알아보다니. 면접관 자격이 없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네들 생각은 어때?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 기준을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 사람이 말했다. 그럼 저 최종 면접 합격인가요? 물론이죠. 융자는 별개의 문제고 회사 입장에서 이런 인재를 놓칠 수는 없죠.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문제의 면접관이 다행이다. 이제야 안심이네. 라고 혼잣말을 했고 사장님은 뭐가 다행이고 안심이야. 자네 내고야. 당장 짐 챙겨서 나가. 사장님 고정하시고 저 아가씨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너 같은 인간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다는 뜻이야.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 사장님! 면접관이 나간 후 사장님은 나한테 우리 회사가 아버님께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로 소신 있게 결정한 것 같은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사장님은 선물을 들고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아빠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셨다. 아빠도 처음엔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화가 잔뜩 나 있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렸을 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 후 나는 무사히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을 시작했다. 나는 특별 대우는 일체 사양, 다른 사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장님과 면접관은 내 뜻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셨다. 문제의 면접관은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일이 외부로도 알려지면서 개인적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간은 신용할 수 없다면서 가는 회사마다 거절당하고 있다는 소문. 알고 보니 무개념 면접관이 면접에서 모욕을 주고 불합격 처리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 운명이 남의 손에서 갈리는 처지가 됐으니 기분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하다.
결국 아무 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진지하게 결정해야 하는 면접관이 그렇게 무개념이어서야 원. 해고당해도 싸다. 내 이름은 김지혜. 2살 위인 남편 한진상과 1년 전에 결혼. 일과 가정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중이다. 활동적이고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인 남편은 자기 친구들 술자리에 나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남편 친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동윤 씨, 지혜 씨 부부는 초딩 동창이라는데 나한테도 정말 잘해줬다. 처음엔 남편 친구들 모임에 가는 게 재미있었는데 몇 번 같이 가면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다. 그건 남편이 나를 데리고 갔으면서 나를 은근히 따돌린다는 것이다. 어느 날 술 모임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고딩 때 걔 있잖아. 김나영이라고. 기억하지 그럼. 까마득하다. 너네 걔가 나 좋아했었던 거 알아? 야, 넌 지혜 씨 앞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 뭐 어때? 괜찮아. 옛날 친구들끼리 옛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따지면 재미없지. 그리고 나 나영이랑 친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 아 그럼 너네 중딩 때 야구부 코치쌤 기억나지? 야 한진상, 너 매번 지혜 씨는 모르는 얘기만 자꾸 꺼내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여. 다 같이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지혜는 우리 동창이 아닌데 옛날 얘기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뭘 그래. 됐다. 우린 다른 자리에 앉을 테니까 니들끼리 옛날 얘기 실컷 해. 왜 화를 내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해? 다른 자리로 옮긴 후 지희 씨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해요. 소외감 느꼈죠. 따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나 몰라. 실은요, 진상 씨가 전부터 일부러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쟨 대체 왜 저렇게 철이 없나 몰라. 앞으로는 우리 둘이 따로 만나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게 훨씬 재밌지. 고마워요, 지희 씨. 지희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서 잔뜩 기분이 상한 남편과 냉랭한 분위기로 집으로 왔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미안해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하고 술 모임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려고 했다. 집에 오면 청소며 음식 같은 집안일을 타박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손도 안 대고 저녁을 컵라면으로 때우는 일도 자주 있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힘든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나 역시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마찬가지였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음식이니 집안일에 불평을 하는 게 기분 나쁘고 못마땅했다. 왔어? 아 피곤해. 당신 현관 청소 언제 했어? 먼지가 장난 아니야. 청소기 좀 돌리지 진짜. 나 좀 전에 청소기 돌렸는데? 뭐? 그런데 저 모양이라고? 너 말이야 우리 엄마 좀 보고 배워 제발. 어머님? 우리 집이 멀어서 아직 못 가봐서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장난 아니게 깔끔해. 우리 엄마는 워낙 성품이 깔끔해서 청소며 요리, 온갖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난 너처럼 뭐든 적당히 하는 인간이 제일 짜증나. 적당히라니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은 돼지요리에 음식은 맛없고 너 이대로 계속 가면 아내 자격 상실이야. 우리 엄마 좀 보고 배워. 그렇게 원하면 집에 좀 데려가. 결혼식 이후에 어머님 얼굴도 뵌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워?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집까지 기차로 3시간이나 걸려. 아무튼 내 말 명심하고 아내라는 자각을 가져. 알았어? 남편은 나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수준 미달 아내라며 나를 비난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가 만만한 건지 꼬투리를 잡아서 나한테 짜증내는 걸로 푸는 찌질한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져 갔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나왔어. 뭐하고 이제 와?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아직 7시밖에 안 됐어. 내가 오늘 쉬는 날이잖아. 근데 이렇게 늦게 오면 저녁은 이제 해야지. 뭐 이제 해야지? 나더러 또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이야 쉬는 날이었지만 나는 오늘 출근하고 왔잖아.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쉬는 날인 거 알았으면 더 빨리 집에 왔어야지. 집안일이라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누려 터져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쉬는 날이면 당신이 좀 할 수도 있잖아. 나도 직장인이야. 우리 엄마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요리며 집안일 혼자서 완벽하게 해냈어.
네가 무능한 거지. 아, 짜증.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마음대로 해. 나갔다 와도 절대 다시 안 받아줄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나를 내쫓았고 문을 잠가버렸다. 막상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고 친구 집에 가서 신세를 질까 생각했지만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희 씨한테 연락을 했다. 전화로 상황을 얘기하자 지희 씨가 놀라서 달려왔고 엉겁결에 지희 씨 집에 가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지희 씨는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나를 위로해줬고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줬다. 한진상 완전 최악이다. 옛날엔 그런 애 아니었는데.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엄청 활달하고 명랑했어. 애들 앞에서 몸개그하면서 웃기는 짓도 잘하고. 그땐 인기도 많았어. 우리 부부하고는 그때부터 친했고. 근데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애가 갑자기 자기 과시형으로 변하더라?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하고 동윤이도 사실 진상이하고 거리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었구나. 저기요,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뭔데? 진상 씨 어머니요. 어떤 분이세요? 직장일, 집안일, 요리도 전부 완벽하게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한진상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야? 한진상 엄마랑 우리 엄마랑 완전 친한 사이거든? 엄청 웃기고 매사가 적당히 줄곧 전업주부셨는데 아무튼 엄청 재밌는 분이야. 너한테 좋은 생각 있어. 지희 씨는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바람도 쐴 겸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놀러 오라는 제의를 했다. 그러자 한 달 후에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입만 벌리면 구라인 입벌구에 언어폭력, 갑질 남편과는 끝낼 생각이라고 지희 씨에게 말하자 복수극에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단 조용히 지내는 척하기로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은 매일 나한테 갑질을 했고 나의 분노 게이지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멋지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달간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한 달 후 지희 씨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놀러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부부와 지희 씨 부부는 각각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을 할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얼굴을 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남편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완벽한 아내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고 남편이 무안해할만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희 씨가 시어머니에게 옛날 추억을 소환했다. 근데요 아줌마, 요즘은 청소 열심히 하세요? 설마 요즘도 쓰레기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죠?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래도 쓰레기 천국은 좀 심했다 얘. 엄마 좀! 아줌마 명색이 평생 전업주부면 청소 정도는 해줘야죠. 게으름의 대명사잖아. 그래도 내가 성격은 좋잖아. 엄마! 진상아, 왜 소리를 질러? 얼굴까지 빨개져서? 말 좀 가려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말 다 뻥이었네? 아니야 그런 거. 입만 열면 구라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매일 욕하는 사람과는 인생을 함께 할 수 없어. 당신하고는 이혼이야. 뭐? 농담이지? 당신 갑질 참아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구라? 갑질?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나는 지금까지 남편한테 당해왔던 일을 시어머니한테 모두 말했다. 그러자 밝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어머니가 경로. 남편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시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잠시 후 지희 씨와 동윤 씨까지 가세해서 평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폭풍 설교를.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분노 게이지가 최고치를 찍은 나는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집으로 와버렸다. 이미 심리적 이혼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나는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며 라인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했다. 그 후 시부모님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다. 남편에 대한 시부모님의 분노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위자료로 남편이 받을 유산의 80%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 덕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지희 씨 부부도 한진상과는 거리를 두었고 나와는 이혼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희 씨 말로는 한진상은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외면받게 되자 급 분위기가 다운됐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남자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제발 생각도 성격도 고쳐서 앞으로 잘 살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왕조이. 35살의 싱글마더로 고등학생인 아들과 친정에서 살고 있다. 부모님, 아들 진우와 나, 네 식구이며 부모님은 식당을 경영하고 계신다.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아들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은 가족 모두 분담해서 했고 그게 우리 가족에겐 상식이었다. 엄마, 지금 세탁기 돌릴 거니까 더 빨고 있으면 주세요. 그래. 난 청소기 돌릴 거니까 진우는 설거지 부탁한다. 네. 모두들 바쁘지만 집안일은 서로 힘을 합쳐서 했고 저녁 식사만큼은 넷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우리 가족의 루틴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오빠 재수한테서 불쑥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아버지 엄마는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고른 거야. 이 시간엔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전화 받을 시간 없지. 매일 바쁘셔.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그게 나 회사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갈까 하고 그러니까 내 방 청소 좀 해두라고. 그럼 끊는다. 잠깐만. 오빠 방은 지금 진우가 쓰고 있어서 안 되는데? 그리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 나 지금 사는 집 방 뺐어. 나도 갈 곳이 없는데 어쩌라고. 이번 주말에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오빠 진짜 이럴래? 오빠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오빠가 들어오면 불화가 생길 게 뻔하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고 동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오빠는 예전부터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녔고 여친도 툭 하면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타입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돈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부모님께 손을 내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오빠 때문에 부모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누구도 오빠를 신용하지 않았다. 2년 전에는 혼자님 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게다가 아직 올케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인사도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오빠 부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말, 오빠 부부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다. 부모님은 식당에 계셨고 집엔 나하고 아들아이 둘뿐이었는데 우리 둘은 두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다. 동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 너무 쌀쌀맞다. 이쪽은 네 올케 한진자, 이쪽은 내 아들 왕운우. 처음 뵙겠습니다. 헉, 올케?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네, 23살이에요. 나보다 14살 어려. 완전 귀엽지? 14살 연하? 올라와. 내 방 청소해놨지? 허락도 없이 어딜. 삼촌 방은 지금 내 방으로 바뀐 지 오래예요. 넌 오늘부터 네 엄마랑 같이 쓰면 되겠네. 개념 없이 계속 이럴래? 우리는 1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 나가라니. 누가 더 개념이 없는지 해볼래요? 그래. 배고프지? 애가 우는데 고모가 돼서 일해야겠어요? 아이가 우는데 계속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오빠는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아이 물건을 전부 복도에 옮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여기 원래 내 방이야. 너도 빨리 네 집 옮겨. 오빠 부부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들 멋대로 했고 그날부터 나와 아들아이는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쓰게 됐다. 부모님이 들어온 후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다. 오빠 부부는 살던 집을 해약해서 달리 갈 곳이 없는 처지라고 하니 내키지는 않지만 오빠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동거를 하기로 했다. 동거를 하려면 우리 집 룰에 따를 필요가 있었고 곧바로 오빠 부부에게 집안일을 분담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올케가 매우 티나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집안일 분담이라니. 우린 애 돌보기도 벅차. 그리고 우리 진자는 겨우 23살이야. 집안일 할 줄 모른다고.
또 나는 취할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거기 네 사람이 전담하면 되겠네. 집안일을 분담해서 할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당장 나가.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서로 협력하고 있어. 집안일은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에만 있는 너희들이 솔선해서 해야 정상이지? 저 진짜 못하거든요. 우리 진자한테 자꾸 뭐라고 할래들? 그렇게 오빠 부부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올케 한진자는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몰랐고 아이만 안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너무 당당하게 놀고 먹었다. 올케, 나 출근해야 되니까 본인이 먹은 그릇은 설거지 꼭 해요. 저는 손 거칠어지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언니가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거든요. 숙모가 먹은 그릇은 숙모가 치우시죠. 난 못해. 난 종일 애기 보느라 바빠서. 지금 다들 짜고 우리 진자한테 갑질하는 거야? 뭐야? 어라, 우리 진자가 젊고 예쁘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건가? 잡소리는 집어치우시고. 오빠 부부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 넷은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일이 더 많아졌고 피로감이 쌓여갔다. 그런 생활이 계속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우리는 오빠 부부에게 정식으로 따지기로 했다. 처음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집안일 분담해서 안 할 거면 더는 동거 못한다. 또 그 소리야? 안 지겨워? 다들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한 푼도 안 내면서 집안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네, 알겠고요. 방금 좋은 생각 났어요. 내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도시락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진짜 힘들게 왜 그런 걸. 힘들어도 내일 우리 재수씨 첫 출근 날이잖아. 뭐래? 직장 구했어? 근데 생활비는 한 푼도 못 내. 나는 우리 진자랑 은우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생활비 내라 어쩌라 그러게 없기다. 뭐래니 진짜? 나도 생활비 보태는데 삼촌 너무 괜히 없다. 닥쳐 그만해! 진자야 고마워.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오빠 이렇게 인정 없고 불친절한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한 쌍에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다. 다음날 올케는 정말로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내가 도시락을 보려고 했더니 올케가 유난을 떨면서 보지도 못하게 했다. 하는 꼴이 영 수상해서 내 몫이라고 준 도시락을 올케 모르게 살짝 열어봤다. 그러자 도시락통엔 달랑 흰밥만 꾹꾹 눌러 담겨 있었고 김을 어찌나 잘 잘랐는지 나는 올케 구박이 취미인 아줌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들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나는 야동 없이 못 사는 야동만이야 라는 문구가 엄마 도시락은 며느리 구박장 갑질 시어머니 입성 아빠는 나 성추행 노인인데 불만 있냐? 라는 문장이 그걸 보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는 인증사진을 찍어놓고 전부 보자기에 싸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오빠한테 전부 줘버렸다. 오빠 첫 출근이라고 올케가 신경 좀 썼나봐. 이렇게 큰 도시락 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우리 진짜 하는 짓마다 예뻐.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신이 나서 도시락을 껴안고 출근을 했다. 그날 저녁 한진자! 너 그 도시락 뭐야? 내가 힘들게 새 직장을 구했는데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진짜? 뭐래? 너 일해도 오리발 내밀래? 아니야, 이건 다른 식구들 주려고 만든 건데. 그 도시락은 인증사진 찍어서 올케 친정 부모님한테 보내놨어요. 나는 오빠가 출근한 후 도시락 인증사진을 엄마한테 보냈고 엄마가 올케 친정 부모님한테 전송했다. 점심시간에 안사돈한테서 여기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다. 곧 도착할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집은 여기서 기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데인데. 그때 마침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역시나 올케 친정 부모님이 서 계셨다. 올케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향해 몇 번이나 머리를 숙여 사과하셨고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제가 가정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어서 따라 나와. 사람 되기 전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줄 알아. 각오해. 그게 무슨 말이야? 올케 부모님은 어리둥절해하는 올케 뒷덜미를 잡아채고는 그대로 끌고 나가서 뒤도 보지 않고 걸어가셨다. 아이와 올케를 억지로 차에 태우자 올케는 성질을 내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을 뿐 오빠는 개면쩍은 얼굴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 넷 반응은 싸늘했다. 다음날 이번에는 오빠를 집에서 내보내고 다시 아들 짐을 원위치 시킨 후 우리는 원래 우리의 생활로 돌아갔다. 오빠도 더 이상 집안에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한편 올케 부모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터라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올케는 싱글마더가 됐다. 자기 집에서 엄격하게 감시당하면서 사는 동안 오빠 생각이 났는지 나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오빠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빠와 올케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무개념 인간들과 손절하고 우리에게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걸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반에서 가장 유행에 둔감했던 나는 어떤 의미에서 왕따에 가까웠다. 한편 우리 반에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항상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였는데 반 애들은 그 남자애를 야, 훅수 좋았다. 쟤 오늘 또 똑같은 옷 입고 왔어. 내 옆에 오지 마. 저쪽으로 가. 라면서 모두들 멸시했고 그 애는 항상 혼자였다. 우리 초등학교는 점심시간이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이었는데 현우는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서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고 하루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몰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학교 뒷뜰에서 현우가 바나나 반 개를 혼자서 먹고 있는 걸 본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현우는 깜짝 놀라면서 나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괜찮으면 나랑 도시락 같이 먹지 않을래? 엄마가 내 도시락이랑 오빠 도시락을 헷갈렸는지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러자 도시락을 쳐다본 현우는 역시나 배가 고팠는지 나한테 그래도 되냐고 다시 물었고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현우는 우리 엄마표 주먹밥과 반찬들을 연신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현우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현우는 한부모 가정으로 엄마가 계시지만 몸이 아파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했다. 생활보호수급을 받으며 근근히 엄마랑 둘이 생활하고 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는 급식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필요한 것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아픈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도시락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삼각김밥을 만들기도 하고 바나나가 세일할 때 슈퍼에 가서 사오기도 하는 방법으로 몰래 점심을 해결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안 나는 다음 날부터 엄마한테 부탁해서 도시락 양을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이유를 물었고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아예 도시락을 2개 싸주셨다. 그렇게 해서 나는 현우와 둘이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다. 현우는 엄마표 도시락을 매일 먹으면서 항상 맛있다고 했고 늘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둘이 점심을 같이 먹은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현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우 엄마의 상태를 알게 됐고 현우는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면서 전학을 가게 됐다. 나는 현우와 헤어지는 게 서운하고 슬펐지만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면 현우가 지금처럼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안심이 됐고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러 어느덧 직장인이 됐는데 요즘 나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 맛있는 도시락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난병에 걸리셨고 치료 방법은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상당한 고액이 예상되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 나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을 찾는 문제가 또 남아있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혹시 한다정? 어딘가 낯익은 듯한 목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 현우가 거기 서 있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어릴 적 모습을 간직한 현우를 바로 알아봤고 다시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나에게 현우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엄마 일을 얘기했다. 말문이 터지자 혼자서 껴안고 있던 중압감이 무너지면서 현우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현우는 슬픔을 주체 못하는 나를 위로해줬다. 또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며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건 다름 아닌 엄마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는 병원 측의 연락이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담당 의사한테 설명을 들었다. 난병 환자인 엄마를 치료해줄 의사가 나타난 건 기쁜 일이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치료비를 물어보자 돈은 필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놀라서 묻고 있을 때 누군가 노크를 하면서 들어왔고 놀랍게도 내가 아는 현우였다. 어떻게 여기에 현우가 있는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바로 이분이 어머니 치료를 담당할 의사분이라고 소개하는 말을 들었고 정말 연속해서 놀랄 일만 일어났다. 이게 실화인 건지 아까부터 너무 놀라기만 해서 멘붕이었던 나에게 현우는 독대를 하면서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우선 현우는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간 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를 졸업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현우는 반에서 왕따이긴 했지만 시험만 보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우등생이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엄마를 구해주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의사로서 자기가 옆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귀국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나한테 우리 엄마 얘기를 듣고 자기라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는 사람을 통해 이 병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런 기적 같은 운명에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치료비가 안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봤다. 엄마 병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해서. 네 어머니는 나한테 은인이셔.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내가 감사해. 이 병원은 내 친구 집안이 경영하는 병원이라서 내가 여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어머니 치료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어.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내가 반드시 네 어머니 병 낫게 해드릴 거야. 내가 현우에게 해준 건 도시락을 나눠주는 정도의 일이었고 더구나 그건 15년 전의 일이다. 도시락하고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수술하고는 비용부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경제력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눈 질끈 감고 면목은 없지만 현우한테 부탁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현우가 집도한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엄마의 병은 치유됐다. 그리고 엄마의 모든 치료비를 역시나 현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현우는 어렸을 때 저한테 그 도시락은 살아가는 희망이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저도 생명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라는 감동적인 말을 했다. 그 후 나와 현우는 엄마의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고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초딩 동창의 연락을 받았다. 현우는 졸업은 안 했지만 같은 학교에 다녔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 아는 애들이고 해서 우리는 동창회에 나란히 참석하기로 했다. 동창회에 현우와 둘이서 참석하자 현우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이미 유명인이었다. 반 애들은 유명인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야 된다면서 서로 옆에 앉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중에는 그때 당시 현우를 멸시하고 왕따시키던 애들도 있었다. 그랬던 여자애들이 이제는 현우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골적으로 나오자 현우가 나 약혼녀 있어 라면서 나를 애들한테 소개했다. 그러자 현우 못지않게 혼자 놀던 내가 지금은 신의 손이라 불리는 유명 의사가 된 현우의 약혼녀란 사실에 여자애들 전체가 급 충격을 받았다. 헐, 존재감 제로였던 애가 현우랑 내가 찍었었는데 라고. 솔직히 그때 현우를 깔보던 애들한테 당당히 현재 현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갖게 됐다. 몸이 약하셨던 현우 어머니, 이젠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그땐 내가 현우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고마웠다. 라고 인사하셨다. 우리 부모님도 성인이 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런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며
살다 보니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모두들 감격스러워했다. 누구보다 놀라고 감격한 건 바로 내가 아닐까 싶다. 현우 어머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안심이다. 10달이 지나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초등학교 때 잠시 만났던 인연이 15년이란 시간을 넘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바로 운명이 아닐까 싶다. 배고픈 친구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엄마의 목숨을 살리는 일로 되돌아온 기적.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내 이름은 한장미. 남편 왕진상과 2달 된 딸아이 빛나가 있다. 서툰 초보 엄마 노릇과 집안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1년 정도 전부터 매일 잔업을 했고 집에는 한밤중이 돼서야 오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육아는 나 혼자서 독박이었고 나도 피로감이 피크를 찍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잔업수당이 전혀 없는 걸 발견했다. 매일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데 수당도 못 받고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남편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할 작정으로 당신 매일 잔업하는데 그거 수당도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매일 늦게까지 일하면서 월급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회사에다 잔업수당 달라고 말해. 말해야 소용없어. 우리 회사 악독 기업이잖아. 그래도 5시 반이 정시퇴근인데 당신 매일 11시 다 돼서 들어오잖아. 시간이 얼만데. 상사한테 말해야 괜히 찍히기만 할걸? 나 매일 상사한테 갑질당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 그게 진짜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괜찮아? 남편은 상사와 선배들한테 매일 대량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배당받고 있다면서 오늘 안으로 다 못하면 너 사무실 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라는 말까지 듣는다고 했다.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쉬는 날에도 사람을 제대로 쉬게 하는 날이 없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나는 남편한테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며칠 후 벌써 12시가 넘었는데도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상사가 억지로 끌고 와서 여태 회식 중이라고 했다. 집에 갓 태어난 어린애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면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집에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세상에 이 시간까지. 몇 번이나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극상이라면서 상사보다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원래부터 소심한 성격인 남편이 상사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안쓰러워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나 당신 회사에 전화 걸 거야. 이러다간 당신 우리 빛나랑 하루도 같이 못 놀아주게 생겼어. 그거 절대 안 돼. 그러면 나 더 당할 게 뻔해. 내가 좀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난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 진상씨. 내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는 남편을 보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같이 잔업, 회식으로 항상 늦게 들어왔다. 무엇보다 남편 건강이 걱정이었는데 내가 걱정하면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라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회사에서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요즘 남편 얼굴을 통 볼 수가 없다면서 별일 없냐고 연락이 왔고 나는 남편 문제를 상의드렸다. 남편 회사 문제를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도 남편 건강이 걱정이라며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회사에 전화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시어머니 말에 동의한 나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긴장돼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남편의 상사와 통화가 연결됐고 내 예상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잔업수당이며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말하자 상사는 무척 놀란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걸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자고 했고 잠시 후 상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경과보고를 드렸다. 그러자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 시부모님이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 시부모님은 무엇보다 남편의 몸을 걱정하셨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유하겠다고 하셨다.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혼자서 남편의 상사를 만나러 갔다. 남편이 내가 상사를 만나는 걸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가 아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카페에 들어가자 상사는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정중한 말투의 인사와 함께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셨고 나는 지금까지 쌓아뒀던 불만을 다 토로했다. 그러자 과장님은 말하기 곤란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실은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진상군은 지금까지 잔업을 한 적도 없고 상사나 선배들한테 갑질을 당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잔업수당은 없는 거고요. 그럼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말씀드리기 힘든 얘긴데 실은 최근에 왕진상군에 대한 이상한 루머가 사내에 돌고 있습니다. 이상한 루머요? 네, 저희 회사 한 여직원하고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몇 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불륜 관련 제보라 회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말을 마친 남편의 상사는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이 잔업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불륜녀 집에 가서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다. 멀쩡한 기업을 악덕 기업으로 만들어서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걸 안 순간 분노와 슬픔이 한데 엉켜서 북받쳤고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딸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딴 여자를... 그러게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사진은 익명으로 사장님 앞으로 온 사진인데 부인께도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입장을 안쓰럽게 여긴 과장님한테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였고 시아버지는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면서 남편한테 분노를 터뜨렸다.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남편이 득달같이 집으로 왔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짐을 다 챙겼고 집에서 나갈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는 힘껏 남편에게 따귀를 날렸다. 아파.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빛나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불륜이라니. 당장 장미한테 사과해. 뭐해? 당장 안 빌고. 불륜이라니 누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과장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자 남편은 얼굴색이 변했고 잠시 말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 잘못했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그 여자애랑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나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내가 걱정할 때 넌 속으로 무슨 생각했니? 나 비웃었니? 바보같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건강 해칠까 걱정. 진짜 잘못했어. 내가 내일부턴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빛나도 보고 다 할게. 뭐래니? 그럼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난 이미 이혼할 결심 끝낸 상태야.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너랑 계속 같이 살아? 장미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너랑 손절이다. 이젠 아들 없는 셈 칠 거니까 우리 앞엔 다신 나타날 생각 마라. 집에서 나와 딸아이는 시아버지 차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을 뵙고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하셨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며 라인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를 속인 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갑게 거절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한테 격노하셨다. 당분간은 남편한테 생활비를 요구했고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사진이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일 처리가 진행된 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불륜을 행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는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내려졌다. 덕분에 당분간은 친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후 사내 불륜이 발각되면서 남편과 불륜녀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미 예상하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남편의 해고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위자료와 양육비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남편은 헤어지자고 하는 불륜녀에게 나 이혼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지! 라면서 불륜녀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데 하지만 얼마 안 되는 합의금은 빚 갚는데도 모자랐고 지금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 양육을 도움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추슬렀고 전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딸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오히려 육아 독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나는 오직 딸아이와 나와 행복만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28살의 독신남.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막 건너왔다. 시기상으로 해외 발령은 나한테 최적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유는 전 여친이 된 왕재숙에게 차이고 난 직후였기 때문. 왕재숙과는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4살 연하여서 그랬는지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밖에 없었다. 왕재숙은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만 몇 번 연속으로 해도 여자들도 있었어?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며 과잉 반응을 보였다. 불안해하는 왕재숙을 빨리 안심시켜주기 위해 사귄 지 1년 된 날을 기념해서 프로포즈를 결심, 반지를 고르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기념일을 맞이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이미 기분이 한껏 업된 상태로 나타난 왕재숙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와 대박! 나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태어나서 처음 와봐! 라며 좋아하는 왕재숙. 그 모습을 보며 긴장이 누그러졌다. 코스 요리를 먹고 난 후 가볍게 와인을 마시다가 이때다 싶어서 왕재숙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눈을 보며 말했는데 왕재숙은 헉! 진심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어떻게 정해? 생각할 시간 조금만 줘 라고 했다. 재숙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나로서는 혼자서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프로포즈에 대한 왕재숙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이 됐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려도 왕재숙은 아무 답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긴 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 얘기가 흘러나왔다. 적임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었고 자녀 입시며 교육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해외 발령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면서 독신인 내가 가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난데없이 해외 근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2년 후에 국내 복귀를 약속받고 얼떨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프로포즈 대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왕재숙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는 말을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다시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한 나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타이밍을 노렸다. 이번에도 코스 요리를 먹은 후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타이밍에 실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내려왔는데 나랑 같이 미국에 가지 않을래? 라고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자 왕재숙 입에서 싫어! 라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나도 모르게 아니 왜? 라고 다시 물었고 그거야 진지한하고는 그런 사이로 만난 게 아니니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야 라며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어장관리했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니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멘붕이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에게 왕재숙은 착각도 너무 심하면 호러가 되네. 그만 끝내자 라고 하길래 좋아 알았어. 그럼 지난번에 줬던 반지 돌려줘 라고 하자 이번엔 왕재숙이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 반지는 나한테 준 건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왕재숙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감이 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팔았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재숙은 그럼 어쩔 건데? 네가 준 거잖아. 그걸 팔든 말든 그건 내 자유지. 너랑은 그냥 엔조이한 거야. 라며 정색을 했다. 완전히 학을 뗀 나는 충격이 너무 커서 대꾸할 말도 못 찾고 계산을 한 후 혼자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리고 왕재숙은 내 라인을 차단했고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됐다.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한동안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던 나는 최악의 상태로 혼자 외롭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시련의 나날이었고 왕재숙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니 결혼 전에 왕재숙의 막대먹은 실체를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마음에 입었던 상처도 아물어갔고 일에만 전념, 실적도 올리고 좋은 평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혼자 있는 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셋이서 밥을 먹기로 하고 동료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금발머리, 하얀 피부의 여성이 내가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그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안나는 할머니가 한국분이고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동료는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게 외로워 보였다며 안나를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둘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안나는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보다 2살 어리지만 왕재숙과는 달리 야무지면서 기가 세고 주관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긴장을 놓아서 그런지 부드러운 여자로 변하기도 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모습에 끌리기 시작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안나가 특별한 존재로 변해갔다. 미국에서 지낸 2년간 나는 안나와 아무 장애물 없이 사랑을 키워갔다. 안나와의 행복한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고 귀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왕재숙한테 차였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안나한테 프로포즈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자기 일에 강한 긍지를 갖고 있는 안나가 나를 따라서 한국에 오는 모습도 상상되지 않았다.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귀국이 임박해진 시점에 겨우 마음을 굳혔고 안나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근사한 곳에 가서 디너를 하자고 했고 식사 중에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나도 한국에 데리고 가 라고 돌직구를. 안나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안나는 여유있게 웃으며 우리 완전히 바뀐 거 알지? 라고 했다. 해외 근무가 끝나기 직전 약혼식을 마친 후 안나와 함께 귀국했다. 공항에 도착한 안나는 너무 오래간만이야.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공항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왕재숙은 자기 회사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쯤 귀국한다는 말 들었어.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라고 하더니 옆에 앉아있는 안나를 째려봤다.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너 뭐 되니? 이쪽은 내 약혼자야. 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 라고 하자 뭐? 저 금발 미녀가 네 약혼자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나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랑 결혼해줘. 결혼할 거지? 라고 하길래 싫어. 라고 즉답. 바로 거절한 후 계속 이럴 거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왕재숙은 현타가 왔는지 뛰다시피 시야에서 사라졌다. 들은 바에 의하면 왕재숙은 나 대신 선택했던 놈한테 단단히 사기를 당했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버림받았다고 한다. 그 지경이 되자 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걸 후회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왕재숙한테 차단당한 후
나도 차단했기 때문에 절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왕재숙은 내가 귀국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내가 왕재숙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후 왕재숙은 매일같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러다 우리 집을 알아냈고 타깃을 안나로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집 우편함에 이상한 벌레를 넣으려는 걸 발견한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왕재숙은 경찰에서 우리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들은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왕재숙은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를 커플앱을 통해 찾아 나섰고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만난 결과 또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는 강제로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지만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전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자업자득이란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지만 말이다. 한편 나는 안나와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안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매일매일 나를 감동시킨다. 그때 만약 왕재숙한테 차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때 결혼하기 싫다고 나를 찾은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나. 남편 왕재수, 갓 돌이 지난 딸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지금은 아이를 돌보며 육아 휴직 중이지만 좀 있으면 치과 위생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 생각만 하면 한 가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건 남편이 육아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아이 육아를 100%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고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오는 동안 뭐 하나 한 게 없었다. 잠깐 마트 갔다 올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해도 애 울면 어쩌라고, 그냥 데리고 가, 네가 엄마잖아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아이한테 손도 대려고 하질 않았다. 만약 계속 이런 상태라면 복직한 후에는 나 혼자 남편 시중, 아이 돌봄, 집안일, 직장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 생각만 하면 걱정과 한숨이 멈추질 않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육아, 집안일 거두는 척도 안 했으면서 자기 일까지 나한테 지시하는 남편. 그런 주제에 밖에 나가면 입만 살아서 사람들한테 나를 마누라가 워낙 굼떠서 내가 점점 육아 파파가 되어간다니까 라면서 허풍을 떨고 다녔다. 좋은 아빠인 척 떠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올리려고 기를 쓰지만 집에서는 비호감 그 자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장님 댁에서 하는 홈파티에 초대받았다면서 나하고 딸아이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은 잘 들어,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만 맞추면 돼. 쓸데없는 말 절대 금지, 명심해 라며 주의를 줬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따라갔다. 사장님 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집에서 하는 딴판으로 나와 딸아이를 살뜰하게 챙겼다. 짐 내가 들게, 거기 둔턱 조심하고 라면서 자상 떠는 남편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정말 사랑꾼 맞으시네요 라고 했다. 우리 말고도 남편 상사 가족이 2팀 정도 더 초대받았는데 다들 연세가 있어서 육아 전쟁은 졸업한 상태라고 하셨다. 부인들은 딸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서로 안아주려고 했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 준비할 시간이 돼서 나는 사모님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겼다.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울어? 라면서 급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가 달려가서 안아주자 딸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남편은 짜증나는 얼굴을 냈다. 내가 아기띠로 딸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다시 오자 사모님이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지 그래? 이런 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니 딸아이를 남편한테 직접 안고 가셨다. 그때 마침 남편은 사장님, 상사분들한테 큰 소리로 와이프가 게을러서 집안일 육아를 저한테 다 맡기는 바람에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육아 팝하다 보니 불평 한마디 없이 해달라는 대로 척척 다 하는 편이긴 해요. 라고 허풍을 치면서 호감도를 올리려고 발악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 부인이 글쎄,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안나씨 일하는 거 보니까 손도 재고 아이도 능숙하게 보는데 뭘? 라고 하자 남편은 걔가 남들이 보는 데선 멀쩡하게 잘해요 라면서 포기했단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조용히 참고 들어주는 일은 고문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남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딸아이도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직 이유식 단계인 딸아이 입에 남편이 닭튀김을 통째로 넣어주려고 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치워. 목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닭튀김을 뺏었더니 너 지금 애 먹을 거 뺏은 거? 먹은 거에 아주 환장을 했구나. 우리 공주도 닭튀김 먹고 싶지?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이제 겨우 1살짜리한테 닭튀김을 통째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얘는 아직 이유식밖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런 상식도 몰라? 라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쏘아붙였는데 내가 왜 몰라? 장난 좀 친 것 같고 정말 라며 정색을 했다. 우리 둘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 부인이 그만하고 공주도 배고플 텐데 얼른 이유식부터 먹이는 게 어때요? 어디 육아 파파 솜씨 좀 볼까요? 라면서 남편한테 이유식을 먹이라고 채근했다. 이유식을 남편한테 주자 이게 이유식이야? 어떻게 먹이면 되는데? 라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사장님 부인이 평소에 애는 왕재수 씨가 도맡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식 정도는 혼자서도 먹일 수 있어야 말이 되죠? 라면서 온화하게 웃었다. 남편이 딸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자 한 입에 넣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고개를 흔들면서 먹으려고 하질 않았다.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자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울지 말고 얼른 좀 먹어! 라면서 아직 1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윽박질렀다. 그러자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이 경로 갓난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어느 나라 육아법이야? 아까부터 참고 들어줬는데 부인 흉은 찢어지게 보면서 정작 본인은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 내가 보기엔 육아 파파의 육자도 어림없어. 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폭풍 설교를 시작하셨다. 사장님이야말로 찐 사랑꾼으로 회사에 정평이 나 있었고 이미 성인이 된 따님이 있는데 딸바보로도 회사에서 유명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편이 자칭 가정적인 육아 파파라고 한 말을 믿고 홈파티에 특별히 초대하신 거였다. 하지만 직접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꿰뚫어본 사장님은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이었다. 사장님이 설교하는 동안 옆에서 있던 사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참지만 말고 이혼도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난?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사실 나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남편이 지금하고 똑같이 군다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미 서류도 준비해둔 상태였다. 사모님의 말을 들은 나는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됐다. 사장님의 설교가 끝난 후 둘이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린 후 잔뜩 풀이 죽은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네가 쓸데없는 소리해서 사장님 눈밖에 났잖아. 만에 하나 내가 해고라도 당하면 다 네 탓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격분.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에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딸아이를 안아서 달래면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은 나 없으면 뭐 먹고 살려고? 라면서 코웃음을 치길래 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끝나. 휴직 중에도 휴직 수당 없었으면 당신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어. 라고 현실을 일깨워줬다. 남편은 평사원이었고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건 아니었다. 가게에 관한 것도 전부 나한테 맡겨놨었기 때문에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앞으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할 것을 약속받고 만약 체납될 경우 변호사를 써서 고소도 불사할 거라고 엄포를 놓자 그까짓 거 내면 될 거 아니야 라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다음날 나는 곧바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친정으로 향했다.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찾아와서는 부탁이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내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라면서 엉겨붙으려고 했다. 내가 그렇다고 말했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한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 양육비는 최우선으로 입금해. 체납되면 고소할 거야. 라고 하고 미련 터는 남편을 억지로 내보냈다. 남편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애도 잘 볼게. 라면서 가라는데도 안 가고 버텼지만 무시로 일관하자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 후 전 남편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월세가 체납되자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남편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고립무원 처지라고 한다. 남편은 돈도 없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결국 결제를 못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당하고 말았다는데 경찰서에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들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고 거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를 잃어버린 전 남편은 그대로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이 딸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전보다 몇 배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딸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